맹자가 허투루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에 아주 박람강계한 사람이에요, 맹자가. 그래서 당대의 사상들을 다 섭렵을 하고요. 사서와 경서류들, 문학서들을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박학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당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널리 공부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성의 발견, 사람 속의 도덕성을 발견한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단을 잘 확보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선한 나라, 선성이죠. 아까 나던 사단이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전체 덩어리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 내내 이야기 드리지만 본성 1.6%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양을 해야겠죠. 요걸 씨앗을 잘 단서를 배양을 해서 줄기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학교죠. 학교와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 학교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소예요. 교회 없는 기독교가 없고, 예, 사찰 없는 불교가 없듯이 사찰을 도량이라 그러대요. 도량은 도장이잖아요. 부처 만나는 도장, 학교가 사찰이듯이 여기 역시 나의 선성을 확보하고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현하는 그 장소가 학교인 거죠. 그래서 맹자에게는 대단히 학교가 중요합니다. 이 학교는 수생을 배우고 기술적 지식을 배우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원토대는 뭐다? 나 속에 들어있는 선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씨앗을 갈무리해서 종묘를 퍼뜨리는 길이죠. 그게 수신, 그 다음 뭐죠? 제가, 그 다음 시구, 평천하 프로그램이에요. 요 맹자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선성을 어떻게 선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선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선국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여민체제입니다. 여민체제고 그걸 다른 말로 왕도 국가라고도 표현해요. 패도가 아닌 왕도. 이건 위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다 똑같이 선한 싹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할 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논어 1편에는 제가 세 권을 썼는데 1권에는 바로 이러한 참여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 있죠. 위민이 아닙니다. 여민이에요. 여자를 가지고 잠시 문자적으로 잠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맹자 사상의 키워드인데요. 이 여자가 원래 모양이 이렇습니다. 요 부분이 오른손이에요. 새끼 꼬는 모양을 연상하십시오. 문자의 여자 잠시 봅니다. 그 다음 요것도 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요 두 손이 요래 있고요.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두 손이 요렇게 있는 거죠. 요 안에 요게 핵심입니다. 요 부분을 오래된 사전을 찾아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꼭 태극 모양 비슷한데 새끼예요, 새끼. 큰 새끼.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내는 새끼가 요 정도 굵기가 되면 혹시 대동제 할 때 쓰는 큰 새끼줄, 영산 쇠줄대기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 새끼를 또 덧대고 덧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큰 바가 두꺼운 새끼예요. 새끼를 하면 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끼를 꼬아가지고 한쪽에 넘겨줘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꼬아가지고 또 이쪽에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부, 상장을 수여한다 그러죠? 동사로서 수여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둘이서 이루는 작업이죠? 참여하다. A와 B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예. 그리고 이것과 이거니까 조사로서 뭐뭐와 뭐뭐 이렇게도 여자가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다죠. 내 꼬은 새끼를 상대방에 주고 또 상대방 꼬아서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게 함께할 여자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인자는 이인야라고 할 때 그 이인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로 호흡이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에게서 정치가, 군주는 권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의 변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맹자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확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난 시간에 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살펴봤죠. 토지를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인민들과 함께하는 관점으로의 전환. 여기에 맹자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행해내는 사람, 딴 건 놔두고 선한 본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각하고 그걸 갖다 자임하고, 그죠? 자임하고, 그리고 이 도덕적 세계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낯이 익은 대장부라고 맹자가 이름 붙입니다. 대장부라는 단어는 낯이 익으시죠? 일본 술 사케, 일본 사케도 대장부하는 게 있습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는 가짜 한자어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인의라는 말을 써요. 맹자 사상의 핵심인 인의라고 쓰는데, 이 인의는 맹자가 그렇게 중시하는 선비의 윤리가 아니라, 그걸 깡패 새끼들의 의리에 써요. 진기라고.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맹자 개념을 많이 갖고 가긴 했지만 원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지들이 써요. 그런 점에 또 창의적이라고 할는지도 모르지. 대장부라는 단어도 그래요. 그래서 대장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어떻게 발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대장부 속에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조선과 유교를 잠시 말씀드려야죠. 5강도 잠시 맛을 보야 이 강좌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그 징검다리로 이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장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논어를, 맹자를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죠. 찾으셨습니까? 선비의 원형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진정한 대장부는 천하의 너른 집에 살면서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저 위에 6번째. 찾으셨죠? 예, 32페이지. 진정한 대장부는 천하의 너른 집에 살면서, 요게 인입니다. 광거, 너른 집. 요건 주자도 주석을 그렇게 놨습니다.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바로 서서, 요게 예입니다. 아까 인의 예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천하의 큰 길을 걷는 사람이요. 이게 예입니다. 의입니다. 인의 예를 갖추는 것이죠.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죠. 무슨 길이겠어요? 선한 본성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걸 발굴해서 확충하는 길. 그게 대장부입니다. 그저 어쓱대는 의장대 출신의 그 군인들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홀로 그 길을 걷지요. 부귀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알려져 있죠. 부귀에 현혹되지 않고 빈천에 동요되지 않으며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대장부라고 하외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하지 광거 그럽니다. 여기 인이에요. 천하의 가장 넓은 집에 살면서, 이게 입 천하지 정위, 하늘 아래에 딱 바른 자리, 요게 예라 그래요. 거기 딱 서서 걷기는 어떻게? 천하의 가장 큰 길, 의로운 길을 걷는다. 이 길을 걷다가 덕지, 자기를 알아주는 벗 혹은 군주를 만나서 지위를 얻게 되면 여민유지입니다. 여민에도 밑줄 쳐놓을 필요가 있겠죠? 요때 여민입니다. 이렇게 뜻맞는 그 도덕적 형태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적에는 인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불어 가고, 언제나 그것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 대목은 뭐냐면, 선생님들, 논어 첫 장은 잘 아시잖아요? 논어 첫 장이 안에 관철되어 있습니다. 논어 첫 장 첫 줄이 뭐죠? 하기 시섭지 불역여로예요. 뭘 배워? 나 속에 들어있는 인의 예지를 알고 배워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섭, 늘 익혀서 어떻게 해요? 나 속에서 도덕성이 터져나와 버리는 게 희열이겠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유붕자 원방내가 되겠죠? 법붕자는 여기 바로 나를 알아주는 벗이니까 군주도 되겠죠? 그 득지예요. 나를 알아주는 나의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에너지와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유붕자 원방내 부력 락호가 되겠죠? 기껍게 인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구절이 뭐예요? 예임부지불온 부력군자예요. 이게 홀로 걷기입니다. 남들이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 도덕세계를 열어서 인류사회를 한번 재건해보겠노라고 하는 나의 꿈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마이 웨이를 홀로 걷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지요. 요 홀로 그 길을 걷겠다는 게 어디예요? 저 양반, 저 옥산서원이라고 아십니까? 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누구세요? 그 퇴계 이황 선생도 존경했던 회제 이언적 선생의 서원이 옥산서원이잖아요. 옥산서원에 이분이 회제 선생이 물러나셔가지고 사랑채를 하나 지었는데 그 이름이 독락당이에요. 예, 그 건축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선비들의 홀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장사상가처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대목이에요. 자기가 뜻을 펼치려 가는데 맞는다면은 벼슬을 살면서 백성들과 인민들과 함께 더불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죠? 부덕지면 독행기도라. 부기도 불능이요 빈천도 불능이요 위무도 불능구리 차지위 대장부라,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저 북글 쓰시는 분들도 이런 문장을 많이 북글로 쓰시죠.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도덕성을 확인하고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일반 민중들은 유항산의 유항심이라, 경제적인 때거리가 갖추어져야 항상된 마음을 갖는 데 반해서 바로 요 대장부들, 요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무항산에도 유항심이다. 경제적 공공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무에 불구하고, 그죠? 부귀에도 불능엄하고, 이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눈 시퍼런 지성을 가지고 자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도덕세계를 실현하는데 바치겠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인데, 이게 바로 선비 정신으로 조선으로 이입이 됩니다. 10분 정도 시간만 주시면은 제가 조선 시대 맹자의 나라가 조선이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선비사자의 변화를 통해서 조선의 정신을 맹자와 관련 지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5강 조선과 맹자입니다.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선비사,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여기 대장부론이 나온 그 대장부의 모델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예요. 그런데 이 사를 강년에 걸맞게 문자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사자의 3000년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사는 그냥 우리가 막 무의식적으로 선비사 이렇게 읽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니나, 그건 특정한 시기, 조선에 맹자가 전래되고 난 다음에 이 사를 선비사라고 읽으면 합당하지만, 그 외에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이 사자를 그냥 선비사라고 읽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맥락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요게 원래 글자 모양은 이러했습니다. 만화식으로 그럴게요. 원래 갑골 문상에는 문자가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갑골문이라고 아시죠?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칼로 새긴, 지금 현존하는 한자의 가장 원시적 형태가 거북이 배딱지에 점을 칠 때, 그죠? 거북이 배딱지에 점 칠 적에 이렇게 균일이 나는 그 점 결과를 여기다가 원시적으로 조각도로 새겼거든요. 그래서 글자 모양이 반듯반듯해요. 거북이 배딱지니까 갑이고, 거북이 배딱지가 많지 않으니까 소 어깨뼈입니다. 소나 양의 어깨뼈를 요게 자전거 안장처럼
돼요. 여기다가 빼바로 밀어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점을 쳤는데 뼈니까 골이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1899년도에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퇴교 이황 선생은 갑골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갑골문 개사도. 그러니까 한 100년 남짓 됐죠. 자, 원래 글자 모양은 이러한 식이니까 잘 보십시다. 사자의 원래 모양은 바로 도끼 모양이었습니다. 밑에가 도끼 날이고 도끼 몸통이고 여기 도끼 자루였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자, 이제 문자 고고학입니다. 사자의 제일 기층, 밑층에는 무슨 모양이라고요? 도끼의 모양입니다. 도끼는 살상도구이기 이전에 작업도구였어요. 작업도구인 까닭을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금방 압니다. 구석기 시대를 측정하는 상징물이 도끼죠. 구석기 시대의 도끼는 무슨 도끼입니까? 예, 깐돌 도끼라 그럽니다만 우리 어릴 때 배우기는 어떻게 해요? 타제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요, 마제석기라고 그러죠. 요즘 간돌 도끼라 그러대요. 청동기 때는 청동도끼, 철기 때는 쇠도끼죠. 그 도끼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하거나 나락을 베거나 던져서 사냥을 하거나 이때 쓰이는 모든 작업도구의 총칭이죠. 워낙의 모양은 이런 식이죠. 돌도끼 시절에는 돌에다가 자루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감아놓은 것이요. 요 도끼의 원래 모양이 이 사자의 원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도끼만으로 쓰이는 문자는 드물고 도끼를 찬 사람이죠, 이제. 도끼를 찬 사람은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네, 사나이를 뜻합니다. 일반 남자, 사내. 사내로 쓰이는 거는 시경에 보게 되면 노래책 아시죠? 시경, 서경, 주역할 때 노래책인 시경에 보게 되면 사녀라는 말이 속출합니다. 여기 사녀는 남자, 여자, 남녀라는 뜻이지 선비와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도 제가 절에 가가지고 불경을 한번 들펴보니까 화엄경 말고 무슨 경인가 보니까 청신남 맑을 청자에 믿을 신자 청신남 청신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신사 청신여 이렇게도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불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를 일반 남성 처사들의 말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내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내 일하는 남자겠죠? 아까 도끼를 쓰는 게 남자니까요. 기술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으로 번역하면 세 번째 키는 기술자예요. 기사죠, 기사. 이건 오늘날로 씁니다. 김기사 차 갖다 대 할 때 사자를 쓰죠. 지금도 이 사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건 선비 사자가 아니에요. 논어에도 마부를 지칭하면서 사람 말 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가 이 춘추 전국시대 때 남성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전쟁 활동이죠. 이게 전사가 됩니다. 전사, 전투하는 존재, 전사죠. 요게 일본에서 쓰이는 사자의 쓰임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우리 선비사 이렇게 새기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새기겠습니까? 예, 사무라이라고 새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이는 사무라이가 원래의 사에 아주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드렁하게 생각하시지만, 일본의 영향이긴 하지만, 전사로서 사자는 지금도 우리 써요.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군대 가면은, 병장 계급 위에 하사관 계급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하사, 중사, 상사. 춘추시대 때의 사회 계급은 바로 하사관에 아주 적당합니다. 전사로 쓰이는 이 사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폭력 집단이 돼요.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디 갔냐면, 어디예요? 장기판입니다. 장기판을 보게 되면 작은 말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이잖아요? 한나라에서 징집한, 농사 짓던 사람들을 그냥 징집했죠, 이게. 이렇게. 징집이라는 사람은 징집한, 이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뭐. 이 글자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밭에서 쟁기지라는 남자가 남자고요. 이 남자의 대명사가 이 사자죠. 이 글자 한번 봐요.
이 남자가 아주 고대 문자겠어요? 한참 문자가 발달되고 난 다음에 문자겠어요? 다음에 문자에 받전자가 있고 쟁기 모양을 상징하는 힘력자 있고 나서 둘이를 합쳐야 사내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원시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그 남자가 출현하기 전에 문자는 심플하고 간단했겠죠. 그게 뭐가 대신했다고? 지금 사자가 일반 사내를 뜻했으니까 도구로서 이거나 쟁기를 끌고 견우 직력 그러잖아요. 소를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쟁기 모양이에요. 쟁기 모양. 힘력자가. 쟁기 모양인 앞에 소가 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을 전쟁이 나니까 징집을 해서 끌고 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한 나라에는 앞에 병이죠. 초나라에는 뭐예요? 똑같은 제일 앞에죠. 조리잖아요. 그걸 병조리라 그러거든. 얘들은 징집된 군인이니까 전쟁을 치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집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맹자에 50보, 100보라는 고사가 나오는 거죠. 징집된 군인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전쟁터 나와보니까 나하고 체질이 맞는 놈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징집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특전사로 갔더니 특전사 하는 그런 게 재밌더라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대. 여기 반문재인들만 가득 있구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 어디로 가요? 잘 봐요. 이 사가 장기판에 어디 있습니까? 왕궁 안에 있죠? 초나라 왕궁이든 한나라 왕궁이든 거기 사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 사는 잘 봐요. 병졸처럼 도망가서 살라고 억지로 하는 군인들이에요. 아니면 주군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려고 달라드는 군인이에요. 다르죠. 장군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 사가 길만 있으면 지가 몸을 던지잖아. 지금 직업군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되는 게 사예요? 청와대 경호실이에요. 이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벌써 스피릿, 직업 정신 같은 게 그 안에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와 가장 근사한 형태예요. 그 사자가. 요 전사를 거쳐서 이제 전투가 전쟁으로 전환되면은 뭐가 더 중요해져요? 장비와 같은 무력이 중요한 것이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뭐예요? 전술, 전략 이게 중요하죠. 군대 가면은 처음부터 총 쏘는 법 안 가르쳐줘요. 처음부터 오와 열 맞추기죠. 북을 치면 공격, 징을 치면 퇴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전쟁이 인문화해 나가요. 깃발을 이렇게 돌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을지문덕 장군이 소정방인가 누구한테 시를 써서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고. 토황소 경문을 써서 상대방의 스피릿을 다 꺾어버리기도 하고. 최치원이. 이러면서 뭐가 중요해져요? 사는 산데 문사들의 중요성이 강해져요. 상비군이 생기고 전쟁이 500년, 600년 지속되다 보니까 문사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해지죠. 이 문사가 고려시대로 치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으로 치면 고려 무신정권 하에, 그죠? 모모한 무신들의 최충원이의 뭐예요? 환갑 때 송수시 써주고 이런 고려시대 문인들 있잖아요. 최재현, 이 김일로, 그죠? 그다음 누구예요? 뭐 이런 문사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그냥 분 만드는 사람들이 문사죠. 이 전사들은 칼 든 사람들이고요. 이게 염이 가깝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조선이 열리면서 새로운 서가 부각이 됩니다. 이른바 문과 무를 겸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바로 이 도덕적 가치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아까 대장부론 읽었죠? 예, 대장부의 길, 나 속의 부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1.6%의 그 하나님이 준 사람의 본연. 그 이제부터는 군주의 개가 아니라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짖고 밥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짖고 선비는 사무라이는 사는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건 바로 무사의 경우죠. 일본 사무라이가 주군, 쇼군의 명령에 대해서 안이옥하는 쇼군 사무라이 봤습니까? 예, 그건 아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삼강의 논리죠. 군, 위, 신강의 형태죠. 아니요 소리를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다를 내리면 지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걸 어떻게 관철해서 실현한 닌자 같은 자들. 그게 좋은 사무라이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달라드는 선비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 의사라고 불러요.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부각하고자 했던 선비들이 바로 이 의사입니다. 이 의사의 가장 아키타입, 원형적 형태가 누구냐면 곽재우라고 여겨져요. 곽재우는 어떻게 해요?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터져버렸을 때 어떻게 했대요? 창의문을 돌려요. 누구 제자냐면 남명조식의 제자이자 외손서입니다. 이 양반 출신이 경남 의령이에요. 의령에 가면 정의면이라는 데도 있어. justice. 정의면, 면 소재지 이름이 그래야. 거기에 의령군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의령군에서 곽재우 장군을 묘사한 동상을 세워놨어요. 전쟁이 났을 때 본인이 창의문을 돌렸는데 본인 스스로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천강 홍의 장군이라고 이름을 해서 삐라를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데 저자들이 우리를 갖다 침략을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창칼이 있는 자는 창칼을 들어라. 그조차 없거들랑 뒷산에 죽창이라도 삐져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본인 이름을 밑에다 뭐라면 하늘 천자에 내릴 항자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무슨 장군? 홍의 장군이라는 말은 낯이 익으시죠? 홍의 장군이라고 스스로 자호할 적에는 자, 잘 봐요. 이 홍의는 붉은 전립이에요. 빨간색 전립이라고. 빨간색 전립이 저 푸른 산천에 보호색이에요? 눈에 잘 띄는 색이에요? 예, 눈에 잘 띄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홍의 장군이라고 자호했으면 앞장을 썼겠어요? 뒷장을 썼겠어요? 앞장을 쓰시죠. 말은 흰색 말을 썼을까? 밤색 말을 탔을까? 흰색 말을 탔지. 그래서 의령군에서 만든 그쪽에 동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전립을 입으시고 흰 말을 타시고 손을 번쩍 들고 뒤에 전통을 메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요 해병대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해병대 빨간 명찰이 그 해병대 명예의 상징이라며. 이름도 어떻게 해요? 황금색으로 저 이름을 새겼대? 이건 뭐예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내보고 이 가슴 보고 포직으로 삼아서 총알을 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걸 난 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들이 명예의 상징이라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난을 일종 게릴라죠. 그걸 무슨 병대라? 의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를 어자에 사활을 걸고 게릴라를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의병을 만들어서 전사로서의 국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승인 남명조식이 이미 그 조선 정부하고는 척이진 존재죠. 그래서 임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공 행상을 하는데 그 양반한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벼슬을 주는데 누구한테? 곽재우한테. 곽재우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그건 그만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 독서하면서 평생을 산다면서 당호를 뭐라고 붙여요? 논어에서 나오는 망우당 각제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근심 걱정을 잃고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것도 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공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문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홍의 장군 곽재우이면서 또 뭐라고? 망우당 각제어예요. 뭐 하면서? 배우면서. 이 양반이 바로 문무겸전의 선비예요. 조선에서 기르고자 했던 의사의 아키타입이 바로 곽재우랍니다. 이 전통이 조선을 버티고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해독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910년, 그죠? 조선이 망하는 해에 이 양반이 없었다면 참 쓸쓸할 뻔했죠? 무슨 의사? 안중근 의사, 그죠?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잘 한번 봐요. 이 양반이랑 다 비슷합니다. 이 양반이 고종의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이던
고종의 밀사로서 어떻게 해요? 밀명을 받고, 사무라이처럼 밀명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토를 저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판단할 때 의불의의 가치관으로 볼 적에 니들은 우리를 문명화해 주겠다. 서양으로부터 오는 야만의 걸 우리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막아주겠다고 온갖 개소리를 하지만 실은 너희들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종의 밀사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건 불로의 한 짓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뭘 집필하러 가셨어요? 동양 평화론을 손수 집필하시다가 중도 집회하고 돌아가셨죠? 이 양반이 말로 문무를 겸전하셨고 의불의의 판정을 마음속에 둔 분이죠. 이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이 대장부론으로 형상화되는 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작 개개인의 칼칼 맞고 개결하게 살아가는 개인윤리가 아니라 수호지심이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사태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오심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문서로 남기고 그걸 조정과 함께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소문을 올리고 임금의 영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시리산에 사는 시골 선비도 그죠? 거기서 한 공론 정치의 현장이 바로 다 맹자가 꿈꾸는 그 비전을 조선에서 펼친 흔적들이죠. 보너스로 사자, 7번째 하나 더 사자 더 보십시다. 여기 센터 건물이 있던 대학로에 그 건물이었죠. 흥사단이라고 기억나세요? 흥사단. 이 흥사단은 무슨 사자예요? 선비 사자예요? 신사 사자예요? 이 신사 사자입니다. 흥사단은 누가 조직했대요? 이 안창호 선생하고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변절하기 전에 이완용이 미국의 외교관으로 있다고 왔죠. 그러면서 이 사자는 바로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사가 아니라 뭐예요? 세계의 서구 지식과 서구 교양을 익힌 사죠. 그 사를 일으켜서 국난을 이겨내겠다고 해서 사자를 붙인 겁니다. 자, 사자의 문자 고고학을 우리가 한번 3000년에 걸친 사자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의 선비를 이야기하고자 함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저 한자도 그냥 마구 읽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브레이크를 걸면서 한자를 맥락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끼의 형상, 일반 사내, 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에 와서는 흥사단의 형태의 사자, 신사의 형태로 전개되어 나왔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논어와 맹자 속에서의 사자는 대략 요 정도입니다. 기술자로서 사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전사로서도 물론 쓰입니다. 그다음 문사도 쓰이고요. 요 특별히 공자 제자 가운데 자하나 자유 같은 문학과에 속한 제자들이 요 문사를 지망했죠. 그다음에 자로 같은 제자는 분명히 전사였고요. 그리고 공자 맹자가 지향하고자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문과 무를 겸전하되 나 속에 들어있는 도덕성을 자각하고 그걸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면서 무지렁이들이 자기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삶에 그냥 묻혀 있을 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걸 호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맹자에 호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읽었던 대장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사람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성을 자각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런 자율적 존재를 어떻게 남의 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르 더 베리 같은 서양의 동양 유교학자는 유교 속에 이미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적인 인간 이런 걸 드러내서 글로도 쓰고 책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어맹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선비라고 하는 존재는
밥은 먹어야 하지만 제대로 밥을 먹고서 실현해야 될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점. 때로는 밥이 끊기는 한이 있어도 사람다움을 견지하면서 목숨을 던지기조차 하는 이런 존재를 기르고자 했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춘추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앞서 여민체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은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어떻게 펼쳐놓으면 한 달하고도 또 한 주에 걸치는 긴 시간이지만 막상 오므려 놓으면 몇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고작 한 10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여러분들이 다 못한 이야기들은 저희 책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남은 시간엔 선생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주어진 토론이 가능하다면 제가 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시간이 어떻게 종결될지 몰라서 이것을 일단 제가 마지막 강의 인사를 드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